어머니, 혹시 여기 있던 택배 상자 어디 갔어요? 응, 현관에 일주일째 쌓여 있길래 내가 치웠는데. 아니, 왜 제 허락도 없이 남의 물건 함부로 버리세요? 빈 상자 같아서 그랬지. 복도까지 나와 있었잖아. 그래도요? 앞으로는 제 물건 건드리기 전에 물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애들한테 또 뭐라 하셨죠? 그래, 한마디 했어. 아래층에서 올라와서 시끄럽다고 항의하더라고. 애들이 집에서 좀 뛸 수도 있죠? 그런 걸로 자꾸 뭐라 하지 마세요. 애들 기죽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세 박정숙입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40년을 산 제 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외로움을 달래려 받아들인 아들 가족. 하지만 그들이 들어온 뒤 제 삶은 상상도 못했던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족이니까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집에서 빈 상자 하나 버리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하고 손주들에게 한마디 하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40년을 살아온 제 집을 팔고 아들의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며 내린 가장 극단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왜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1장 45년의 동행, 그리고 홀로서기. 여보, 벌써 7시예요? 일어나서 약 먹어야죠. 아이고, 벌써 그렇게 됐나? 잠깐만 더 자게. 맨날 그 잠깐이 1시간이잖아요? 어서 일어나요. 올해로 결혼 45주년을 맞이한 우리 부부는 서울 마포구의 낡은 아파트에서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1983년에 입주한 이 집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남편 종수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우리는 3년 후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제주도 가면 매일 아침마다 바다 보면서 커피 한 잔씩 마셔요? 그래요? 몇 년만 더 기다려요? 텃밭도 좀 가꿀까? 내가 키운 채소로 반찬 해 먹고 그러자고요?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제주도에서의 삶을 그리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아들 상민이는 경기도 성남에서 직장을 다니며 가끔 주말에 찾아왔고 손주들의 제잘거림이 집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고등학교 동창 모임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요. 아 참, 이따 비 온다던데 우산 챙겨야지. 걱정 마요. 늦으면 연락할게요. 현관문이 닫히고 혼자 남은 저는 설거지를 하며 드라마를 봤습니다. 오늘따라 왠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술자리가 시끄러웠는지 남편은 받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30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박정숙 씨 맞으시죠? 이종수 씨 휴대폰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여기 119 구급대원인데요. 이종수 씨가 방금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중이니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2장 한순간에 무너진 세상. 빗속을 뚫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는 경찰관이 서 있었고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이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신호를 무시한 차량에 치이셨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요? 죄송합니다. 현장에서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 도착 전에 더 이상 의사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흰 천으로 덮인 남편의 모습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나 왔어요? 눈 좀 떠봐요. 제발. 아들 상민이에게 전화했습니다. 한밤중에 달려온 아들은 저보다 먼저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3일 내내 저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문상객들이 다녀가고 친척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아무것도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빈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제야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남편이 그날 아침에 마시다 남은 커피잔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안방 옷장을 열자 남편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남편이 사고 나는 장면이 반복해서 꿈에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바닷가를 함께 걷는 꿈도 꿨습니다. 하지만 아침이면 차가운 이불만이 저를 감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사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체중이 5kg이나 빠졌습니다. TV도 틀지 않고 그저 멍하니 앉아 남편 사진만 바라보는 날이 많았습니다. 3장 함께 살자는 제안. 엄마 괜찮으세요? 요즘도 잠 못 주무시죠? 아들 상민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냥? 그렇지 뭐. 엄마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돼요? 집사람이랑 얘기해봤는데 저희가 엄마 집으로 들어가 살면 어떨까 해서요?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 지은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저희가 옆에서 모실게요. 애들도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대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외롭긴 했지만 이 집은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그리웠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집이 좀 작은데 애들은 어떻게 하고? 괜찮아요, 어머니. 민석이랑 준석이는 방 하나면 돼요. 저희는 거실에 접이식 침대 놓고 자면 되고요. 그래도? 엄마, 저희도 엄마 걱정돼서 그래요. 제발 혼자 계시지 마세요. 결국 저는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 가족이 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할머니, 민석이와 준석이가 저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어서 와요. 들어와서 짐 풀어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좋았습니다. 웃음소리로 집이 환해졌고 며느리가 챙겨주는 밥도 맛있었습니다. 할머니, 나랑 같이 놀자. 민석이가 장난감 자동차를 들고 제 무릎에 앉았습니다. 준석이도 뒤따라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 손주들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손주들 덕분에 웃을 수 있었습니다. 밤에도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장 조금씩 달라지는 일상. 함께 살기 시작한 지 2주쯤 지나자 조금씩 불편한 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집안을 뛰어다녔습니다. 제가 낮잠을 자려고 해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민서가 할머니가 좀 쉬어야 하니까 조용히 해줄래? 그러자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애들 아직 어린데 좀 뛸 수도 있죠? 자꾸 뭐라 하시면 애들 기죽어요? 그래도 계속 이러면 애들한테 너무 엄격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요즘 애들은 다 이래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평생 집밥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생선구이 정성껏 한 상 차려놓으면 예전에는 남편이 당신 손맛이 최고야라며 좋아했었는데 하지만 아들 가족은 달랐습니다. 엄마, 우리 오늘 치킨 시켰어요? 같이 먹어요? 아니, 내가 밥 다 했는데 왜 또 배달 음식을 시켜? 어머니, 애들이 치킨 먹고 싶대요. 가끔은 배달 음식도 먹어야죠. 제가 정성껏 차린 집밥은 식탁 한쪽에 놓여 거의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는 거의 매일 배달 음식을 시켰고 저는 혼자 제가 만든 밥을 먹었습니다. 제일 마음 아픈 건 손주들의 식습관이었습니다. 민서가 이거 할머니가 끓인 미역국인데 한번 먹어볼래? 싫어요? 나는 햄버거 먹을 거예요. 맨날 그렇게 햄버거만 먹으면 어떡해? 너 그럼 키 안 커? 그러자 며느리가 또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애들은 다 그래요? 좀 놔두세요. 애들한테 스트레스 주면 안 돼요. 청소도 문제였습니다. 거실 곳곳에 아이들 장난감이 널브러져 있었고 배달 음식 포장지와 택배 상자들이 쌓여갔습니다. 지은아, 이 상자들 좀 정리하면 안 될까? 어머니, 나중에 한꺼번에 할게요. 놔두세요. 결국 제가 치웠습니다. 그러다가 실수로 며느리 물건을 잘못 버렸습니다. 어머니, 혹시 여기 있던 박스 치우셨어요? 응, 현관에 일주일째 쌓여 있길래. 아니, 왜 제 허락도 없이 남의 물건 함부로 버리세요? 빈 상자 같아서. 그래도요? 앞으로는 제 물건 건드리기 전에 물어보세요. 내 집인데 빈 상자 하나 버리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오장 손님이 된 주인. 밤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자고 나면 아들과 며느리는 거실에서 TV 볼륨을 크게 틀어놓고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상민아, 소리 좀 줄이면 안 될까? 엄마가 잠을 못 자겠어? 아, 네. 미안해요. 그렇게 말은 하지만 10분도 안 돼서 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일상의 리듬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예전에는 밤 10시면 잤는데 이제는 새벽 1시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아침에는 피곤해서 늦게 일어나면 며느리가 눈치를 줬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웬일로 늦잠 주무셨네요?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
저희가 시끄러웠나요? 죄송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욕실 청소를 하다가 미끄러져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며칠간 꼼짝 못하고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병원 안 가봐도 되겠어요? 아니, 좀 쉬면 괜찮을 거야. 며칠 후 겨우 일어나 부엌에 가보니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바닥은 끈적거렸습니다. 아프다는 핑계로 제 역할을 안 했더니 집이 엉망이 된 것이었습니다. 몸이 아팠지만 다시 바닥을 닦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당연한 듯이 모두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6장 깨진 사진 액자 깨진 마음.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제 집에서 손님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장난감이 어질러져 있어도 배달음식 포장지가 쌓여 있어도 이제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느 주말 손주들이 거실에서 뛰어다니며 큰 소리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외출했고 제가 아이들을 봐주고 있었습니다. 애들아, 조금만 조용히 해줄래? 할머니가 좀 쉬고 싶어. 싫어요? 우리 놀 거예요? 두 아이는 계속 뛰어다니다가 그만 거실 탁자 위에 있던 남편 사진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액자가 깨지고 사진이 구겨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니? 조심 좀 하라고 했잖아. 순간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놀란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앙. 할머니가 무서워. 마침 그때 아들 부부가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애들이 울어? 며느리는 얼른 아이들을 안아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애들한테 소리를 지르세요? 아니, 애들이 뛰어다니다가 아빠 사진을?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애들인데 놀다가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그건 너희 아빠 사진인데. 그 액자 새로 사면 되죠? 애들한테 왜 소리를 질러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45년을 함께한 남편의 사진인데 아들은 새로 사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 말은 들으려 하지 않고 아이들만 달랬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모든 게 허무해졌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구겨진 남편 사진을 조심스럽게 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칠장 집을 노리는 아들. 어느 날 밤 혼자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제 방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상민이었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그래, 들어와. 상민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불편하시죠? 저희 때문에? 아니야, 괜찮아. 알아요? 티 안 내려고 하시는 거.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어쩐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회사가 요즘 좀 어려워요. 무슨 일인데? 회사에 문제라도 생겼니? 구조조정 얘기가 나와서요? 저도 언제 잘릴지 몰라요? 상민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엄마랑 상의하고 싶어서요. 상민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리고 이 집은 엄마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종부세도 많이 나오고. 갑자기 집 이야기를 꺼내는 아들이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집 얘기는 왜 하는 거야? 아, 사실 요즘 부동산 관련 세금이 너무 많잖아요? 특히 이런 오래된 아파트는 재건축 기대감 때문에 시세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세금 부담이 크거든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생각해봤는데 지금 이 집을 제 명의로 바꿔놓으면 세금 부담도 줄고 나중에 제가 대출도 받기 쉬울 것 같아요. 엄마도 같이 사는 거니까 별 상관없잖아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살자고 했던 진짜 이유가 집 때문이었다니. 상민아, 그게 무슨 소리니? 아니,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나중에 엄마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제가 상속받을 건데 미리 정리해두면 세금도 아끼고 좋잖아요. 나중에 엄마가 돌아가시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 앞에서 죽음을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아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미래를 대비해서 그런 거죠. 어차피 엄마도 계속 여기 사실 거고. 8장 대출까지 받겠다는 며느리. 그때 문이 열리며 며느리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요즘 경제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애 아빠도 회사에서 언제 잘릴지 불안하고, 그래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명의로는 대출이 잘 안 나오니까. 잠깐만. 대출은 또 무슨 소리야? 상민이는 세금 얘기만 했는데 갑자기 대출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둘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상민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것도 있고, 사실 제가 사업을 좀 준비 중이거든요. 회사 그만두면 새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자금이 좀 필요해요. 사업이라니? 갑자기 무슨 사업? 아,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어요. 그냥 준비 중이에요. 아들의 말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사업 자금을 마련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민아, 엄마가 이 집에서 40년 넘게 살았어. 너희 아빠랑 함께 일해서 마련한 집이야. 갑자기 명의를 바꾸자는 건?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모실 거잖아요? 어차피 같이 사는데 명의가 뭐가 중요해요? 어머니도 편하게 사시고 저희도 경제적으로 좀 나아질 수 있고 서로 윈윈하는 거 아닌가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서두르는 일은 보통 문제가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닌 것 같다. 좀 더 생각해 볼게. 엄마, 빨리 결정해 주셨으면 해요. 제가 회사에서 곧 결정을 내려야 해서요. 그들이 나간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세금 때문에? 대출 때문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했습니다. 구장 우연히 들은 충격적인 전화 통화. 다음날 오후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베란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인사를 하려고 다가가던 중 며느리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그 얘기 꺼냈어? 근데 시어머니가 좀 망설이시는 것 같아? 며느리는 제가 있는 줄 모르고 통화를 계속했습니다. 그래도 잘만 꼬시면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 집만 넘어오면 우리 계획대로 되는 건데. 어머니만 나가주시면 완벽할 텐데. 그 말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나중에 다시 얘기해. 어머니 들어오시기 전에 끊어야 돼. 전화를 끊는 며느리는 저를 보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집만 넘어오면, 어머니만 나가주시면, 그들은 제가 이 집에서 나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명의를 바꾸고 저를 내보내려는 계획이었던 겁니다.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을 짚으며 겨우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앉은 아들 가족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족이 아니라 제 집을 노리는 사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며칠이 지나고 아들이 다시 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생각해 보셨어요? 집명의 변경건? 아직 결정을 못했어? 엄마, 빨리 결정해 주세요. 제가 회사에서도 결정을 내려야 하고. 상민아, 솔직히 말해봐. 진짜 내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야?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엄마 걱정 때문이죠. 그래? 그럼 명의만 바꾸고 대출 안 받는 건 어때? 세금 걱정만 덜면 되는 거잖아.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그건? 사실 대출도 필요해서요? 제가 사업 준비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자는 거야? 아들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단순히 세금을 아끼는 게 아니라 제 집을 이용해 돈을 빌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상민아, 지은아, 할 얘기가 있어? 두 사람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생각해봤는데 명예 안 바꿀 거야? 엄마, 왜요? 설명드렸잖아요. 세금도 아끼고. 그만둬. 다 들었어? 뭐요? 지은이가 전화하는 거. 나만 집에서 나가주면 완벽할 텐데라고 한 거. 며느리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그게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오해는 무슨? 세금은 핑계고 너희가 진짜 원하는 건 내 집이잖아? 명예 바꾸면 날 집에서 쫓아낼 계획이었지? 아들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너희 아빠랑 평생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이야. 너희한테 줄 생각 없어? 그리고 이제 나도 결심했다. 여기서 나가기로.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나 이제 혼자 살 거야. 그게 나한테도 너희한테도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말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11장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집을 나가면서 불안함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당장 나갈 곳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의 친구 김명수 씨가 경기도 양평에 작은 전원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그분에게 연락해 임시로 그곳에 머물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정숙 씨 당연하지요. 종수 친구인데 그 정도 도움은 당연한 거지. 집은 지금 비어 있으니 얼마든지 쓰세요. 고마운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집에 있는 제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옷가지와 남편의 사진, 그리고 몇 가지 추억이 담긴 물건들만 챙겼습니다. 아들 부부는 제 결정을 믿지 않는 듯 했습니다. 엄마 진짜 가실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예전처럼 지내면 안 될까요? 상민아 이미 결정했어. 우리 모두에게 이게 좋을 거야. 하지만 엄마 혼자 어떻게 살아요? 위험하기도 하고. 걱정 마. 지금까지 잘만 살아왔어.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어. 이사 날짜를 잡고 이사짐 센터에 연락했습니다. 이사짐을 실은 트럭이 막 출발하려는 순간 아들이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집은 그냥 두고 가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들이 정말 걱정하는 건 저가 아니라 집이었습니다. 상민아 이 집은 내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안 될 거야. 엄마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텐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내 도움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고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12장 양평에서의 평화. 양평의 전원주택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시내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지만 그만큼 공기도 좋고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작은 텃밭에 채소를 심었습니다. 동네 주민들과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히 옆집에 사는 이순자 씨와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홀로 사는 여성이었는데 함께 반찬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며 서로 의지가 되었습니다. 정숙 씨 혼자 살아도 이렇게 편할 수 있다니까요? 나도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좋아요. 순자 씨의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갑자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너희는? 저희도. 그냥 그래요? 사실 제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뭐? 그만뒀다고? 왜? 구조조정 당했어요? 이제 일자리 구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네요. 그래서 엄마? 죄송한데 생활비 좀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애들 학원비도 내야 하고. 역시 돈 이야기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민아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어. 나도 혼자 생활하기 바빠. 엄마 어떻게 그러세요? 자식이 어려운데. 집 빼앗고 내보내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당연하다는 듯 도와달라는 게 이해가 안 되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13장 제주도로 가는 길.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독립적인 삶에 적응해 갔습니다. 어느 날 양평집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노부부가 제주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제주도로 이사 갈까? 공기도 좋고 바다도 보이고. 그 말을 듣자 남편과 함께 꿈꿨던 제주도가 생각났습니다. 종수 씨, 우리가 함께 가려고 했던 제주도. 나 혼자라도 가볼까요? 갑자기 용기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 부동산에 전화해 제 서울 집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부동산에도 연락해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상민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무슨 일이세요? 서울 집 팔 거야. 네? 갑자기 집을 팔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엄마 어떻게 자식한테 상의도 없이. 너희가 내 집을 노리고 있었잖아. 이제 그 집은 없어. 그리고 난 제주도로 갈 거야. 아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너희 인생은 너희가 살아? 더 이상 엄마한테 기대지 마. 일주일 후 서울 집에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거래가 성사되었고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서귀포시 해안가에 있는 작은 집을 계약했습니다. 작지만 바다가 보이는 아담한 집이었습니다. 14장 제주도 그리고 마지막 선택.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드디어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제주도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바닷가 근처의 작은 집. 창문을 열면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여보, 같이 오기로 한 제주도에 당신 없이 내가 혼자 이사까지 했네요. 믿어져요? 남편 사진을 거실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베란다에 나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푸른 바다가 반짝이는 아침 햇살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차 한 잔을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 전원을 켜자 몇 개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표시되었습니다. 모두 아들 상민의 것이었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연락 좀 주세요.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걱정돼요? 며느리에게서도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연락 한 번만 주세요. 잠시 망설이다가 연락처 목록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찾아 길게 눌렀습니다. 차단 버튼이 나타났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느리 번호도 찾아 같은 방법으로 차단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나를 위해 살 거예요? 창밖으로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에필로그 73세 새로운 인생의 시작. 오후에는 근처 마트에 가서 생필품과 식자재를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닷가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정성을 다해 차렸습니다. 종수 씨,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예요? 당신이 좋아하던 거? 남편 사진에 대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이제는 그 사진을 보며 울지 않고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조용한 집에서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밝은 별들이 창문 너머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을까요? 가족을 떠나 새로운 삶을 선택한 저의 용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들과 며느리를 차단한 건 너무했을까요? 지금이라도 차단을 풀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제 선택이 옳았을까요? 40년을 살아온 집을 팔고 홀로 제주도로 온 73세 노인의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